잠깐 따로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하죠. 살이 옛날 영상 보니까 확실히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뺐어요. 한 7, 8kg. 너무 많이 빠지니까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작가님 밥도 근데 많이 안 드시던데 저번에 같이 아, 드실 때. 줄인 거예요. 지난 여름부터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 요가 하고 있어요.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거의 뭐 빠진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되게 가기 싫은데 하고 나면은 그래도 운동이라서. 잘했다라고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작가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 건강 그런 측면에서. 요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내가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건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럴 되나? 이런 의문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생님한테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엔 작가님 정도의 경험과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던 대로 그냥 조언 똑같이 하고 루틴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건강한 고민 아닙니까? 맞아요. 건강한 고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이 좀 돼요.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살아가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럴 때 실수하는 거라고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오늘 와이프랑 산책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했던 얘기가 난 살얼음 걷는 것처럼 살아요. 작가님이? 네, 조심해요 항상. 전 처음에 상황이 불안전하다는 뜻으로 알고 조심하는 거죠. 아는 길도 약간 두드려서 가는 거고 저게 안전하지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고 말도 나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한다는 건 항상 허점이 많을 걸 수도 있잖아. 공격당할 수 있는 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경솔하지 않고 항상 내가 알아도 물어보고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조금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려고 힘을 쓰는 거죠. 왜냐면 내 주변에는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전에 있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았잖아요. 혼자 투자할 때는. 네. 그럴 때니까 오히려 내가 맞다라는 거를 글도 쓰면서 마음을 스스로 챙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잘한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더 주변에 많아지니까 자만하기가 쉬운 환경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신경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롱런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부분이라고. 반짝 뭐 몇 억 번 거? 난 그렇게 탐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런 성격이 투자에도 또 반영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벌더라도 나는 오래 벌고 싶은 성향이 어쩌면 이런 투자랑도 잘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내 수업하는 방법, 방향이나 뭐 영상을 찍는 방향도 내 성향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도 선생님같이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 내가 뭐 잘났을 게 뭐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뭐 선생님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외모는 허술해 보였는데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겸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여기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장흥면. 네. 선생님의 첫 낙찰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매로서는 첫 번째. 네, 맞습니다. 투자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이 집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외진 곳까지 빌라를 낙찰 받는 거는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고민해서 이 부동산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보고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5년차 직원이고 나이는 30대 초반 31입니다. 수업은 작년 말 12월 그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연말을 선생님과 따뜻하게 맞이했던 기억이 또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올해 초에 낙찰받고 거의 한 4개월 됐네? 네, 3개월 반 정도. 3개월 반. 명도하면서 3개월, 4개월 정도면 늦은 편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 명도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 그리고 부딪힘도 꽤 있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삶과 인생은 되게 순탄했지만 이 명도에서는 약간의 부딪힘이 네. 좀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명도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네.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영상 찍기 전에 집은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평수가 엄청 커요. 네.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전용 20평입니다. 연식도 얼마 되지 않아서 수리할 땐 사실 많이 없는데 벽지를 좀 뜯어놨네요. 곰팡이가 있었나 봐요. 곰팡이가 겉으로 보기에 이제 거뭇거뭇하게 외벽 어. 쪽이랑 창틀 쪽에 좀 보였고, 최근에 명도를 하고 집을 수리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작가님 네네. 보통 이제 영상에 많이 재생목을 안 해놓으시는데 명도 쪽은 또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옛날에 좀 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근데 이제 곰팡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봤더니 어. 일단 말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맞아요. 좀 뜯어가지고 곰팡이 제거제만 뿌려놓고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벽지 뜯어놓고 곰팡이 제거제는 뿌려놨는데 그럼 며칠이 지난 거네. 네, 한 일주일 됐어요. 곰팡이가 좀 줄었나요? 크게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처음 뜯었을 때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창틀 쪽이 조금 심한 편이었는데 곰팡이 제거제도 그거는 뿌리니까 한 몇 분 지나니까 보이는 앞에서 조금씩 사라지더라고. 네. 지난주에 쓰던 걸 가져왔더니 많지 않아서 아. 충분히 못 뿌렸던 게 덜 없어진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싶어요. 도배하기 전에 선생님 말씀대로 곰팡이 제거해 놓으면 효과는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인건비 비싼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힘 쓰지 말고 그거는 도배할 때 도배제를 바로 붙이진 않을 거니까 보통 방습제 같은 걸 한번 대고 나서 도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려지지 않을까. 환기가 잘 되면은 곰팡이는 제 생각에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 혹시라도 곰팡이가 올라오면 그때 곰팡이 제거제를 차를 보내드린다거나 곰팡이 페인트 같은 거가 저는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 곰팡이 페인트는 곰팡이 올라와 있는 도배 면에다가 그냥 칠하면 돼요. 아, 도배면에다 칠했나요? 네. 내가 써본 거 중에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걸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줘요. 우리 빌라 하는 사람들은 곰팡이랑 친숙해져야 돼요. 이 정도 곰팡이야. 뭐 곰팡이 심한 면에 이렇게 조금 뜯어놨으니까 말려놓고 도배 사장님한테 도배 맡기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천장은 좀 깨끗하니까 약간의 하자가 보이긴 하는데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두는 걸로, 벽만 도배하는 거. 그리고 바닥은 컨디션이 마룬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희 장판이었던 것 같아요. 지저분한 면 없으니까 청소만. 여기는 도배밖에 안 하니까 입주 청소 한번 하거나 아니면 큰 부분 아니면 선생님이 동생이랑 그런 거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입주 청소는 좀 알아봤는데 거의 만족 못하고 다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짐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제가 뭐 직접 하려고는 했었거든요. 주말에 와도 되니까. 선생님이 뭐 한다고 하면은 걱정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든든한 편이야. 선생님 키도 크고 그래서 그런가 약간 의지하고 싶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반대로 입주 청소 맡겼을 때 만족스러웠던 적이 훨씬 많았어요. 만약에 이 정도 면적하면 입주 청소 맡기면 한 30만 원? 그리고 지금 또 생각하지 말고 도배한 다음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보고 또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배는 벽면만 하면은 가격 비용은 얼마 정도? 한 50만 원 아래면 하지 않을까? 세이브 됐네요. 장판까지 100만 원 생각하고 했었으니까. 이런 데서 하나씩 좀 아끼고, 혹시 변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아껴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 네. 도배를 항상 알아볼 때 우리는 우리가 거주할 집은 아니니까 네. 도배 사장님들이 광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소폭은 돈이 좀 안 되나 봐요. 제가 느껴지게. 그래서 잘 안 하시더라고. 네. 근데 이쪽에는 소폭으로 하시는 분을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50만 원 아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희망적인 소식. 그리고 저기 타일이 좀 애매하게 깨져 있어서. 아, 근데 저기 테이프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 보니까 아버님께서 네. 좀 조언을 해주셨다고. 지난주에 이제 같이 집 볼 겸 청소할 겸 원래 이거 앞에 철제 난간이 이사한다고 뜯어놓고 아, 그냥 그렇구나. 갔었어요. 굉장히 무거워서 이거 집어간다. 고철이나. 그렇죠. 아버지가 이거를 들여놓으신 거를 같이 달았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이 해주시면서 화장실에도 원래는 실리콘을 쏠려고 가져왔다가 흰색인 게 저 중간에 금간대를 하면 어색하니까 투명한 게 있는지 알아보자 일단 보류하고 주변에 테이프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아버님께서 또 건설 업종에 네, 계셔서 그쪽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그 실리콘 아버님 짬밥에 이런 거 잘 안 하실 것 그럴 때 같긴 이제 한데. 아시겠지만 집에서 작은 수리할 때 항상 아버지가 많이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또 든든한 지원군이 계시니까 그쵸. 저거는 아버님한테 든든하죠. 밥 한 끼 사드리면서 맡기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타일을 이렇게 좀 두들겨 봤는데 뒤쪽에 약간 떠 있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네. 타일을 바꾸는 거는 약간 과한 수리가 아닐까 싶어요. 타일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저거
저거 맡기는 거는 선생님이 타일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 거는 하기가 싫을 거거든요. 한번 나와가지고 저거 한 장 가는데 자재랑 인건비 같은 경우는 네. 저거 한 장 가는데 뭐 10만 원 받으면 큰 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를 줬다 쓰는 개념이 되니까 저런 건 아무도 안 해줄 거예요. 항상 그분들의 핑계는 저거랑 맞는 타일을 구하기가 어렵다. 전체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였어도 하기는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리콘으로 우선 하고 혹시라도 세입자가 왔는데 아 저거 하면 내가 계약하겠다. 그럼 그때 시원하게 한 판 다 갈아주는 방향으로 50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전체 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월급의 한 20분의 1 정도면 쓰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좀 나중에 네. 하는 걸로. 그리고 장판도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더니 장판이 좀 말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저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했지만 저것도 처음 세입자가 집을 보러 와가지고 오자마자 저걸 딱 볼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저 부분도 혹시 보완 좀 해주면 계약하겠다는 식으로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때 네. 뭐 시원하게 한 판 다 갈아주죠. 그게 좀 저는 밀어넣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밀어넣는 경향이 있는 게 선생님이 명도하면서 네. 이자는 몇 번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면서 거치 기간이 이자만 내는 거니까 약간 부담은 덜 할지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 잔금 내고 이자 몇 달간 내오면서 또 수리비를 쓰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밀어놓고 계약금 정도 받아놓고 잡아놓고 또 수리하는 그 마음 상태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싶어요. 저. 그래서 제가 원래 미루는 성향은 아닌데 미룰 것과 지금 할 것을 구분하는 게 그쵸,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해놔야죠. 역시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저 방충망은 선생님이 좀 수작업을 계획 중이에요. 생각 안 해봤는데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생각한 거는 아예 떼버릴까 싶기도 하고요. 꼭 저기에 방충망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저거를 제거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제거하면은 하나 짜서 저기다가 꽂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애거나 해야 되는데 해달라고 하면 아 그렇지 그거야.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 이 기능상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새 나가야 돼. 네, 저기도 세입자가 볼 가능성이 적은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저것도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띄워버리고 나중에 샤시 틀 있는 걸로 하나 해줘요. 그 네. 방충망 샤시는 진짜 크게 잡아야 한 10만 원이면 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허술하게 방충망 천 사다가 붙이는 것보다는 선생님 손재주도 없어 보이거든요. 없어요. 띄워버리는 건 철거 잘 하잖아요. 힘쓰는 거 잘 하잖아. 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100만 원 아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도배는 금방 할 거니까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오면 선생님 첫 월세 이미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컨디션 집은 공실에 길 집이 아니에요. 가격만 어느 선에서만 맞으면 분명히 금방 나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걱정이 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저도 여기는 처음 왔거든요. 양주에 장흥 받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집이 어떻게 나가는지 저도 관심이 굉장히 가요. 교보제로. 아 그럼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생님. 분명히 좋은 세입자 금방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길 오는데 논두렁 같은 데도 약간 지나고 길도 좁고 시골 동네 분위기가 있긴 했는데 반대편은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었던 것 같고 여기는 딸랑 이 빌라 하나 있나 했는데 요 뒤쪽으로는 빌라가 네, 되게 많은 거 맞아요. 보니까 이런데 괜히 이런 집이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저도 이게 맞나? 왜냐면 여기 앞에 막 모텔도 있고 원래는 몰랐는데 이 근처에 두리랜드라고 이렇게 유원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채무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저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를 해주시던데 근데 작가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거를 다 신경 쓰면 할 게 없다. 그리고 신축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다. 건설업자 바보가 아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물론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주변에 월세가 한 지금 3, 4개월 동안 본 동안 한 번도 없었고 그렇죠. 여기 월세 물건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서 나도 관심이 좀 가. 여기 왜 월세가 비싸더라고 또. 비싸고 물건도 없고 물건도 있어도 없고. 전세나 매매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축이 있으니까 아. 처음에 시세 조사할 때 이런데 어차피 월세가 없잖아. 선생님 계산은 얼마 했죠 여기? 처음에 1000에 70 70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LPG를 감안하지 않은 값이었거든요. 이런 데는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나가는 집인 거거든요 여기는. 선생님도 아파트 공부를 많이 했잖아. 조금 그렇긴 했어요.
아무튼 나보다는 지식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도 관심을 갖고 아파트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나 빌라 월세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으니까 네. 아파트 쪽에 예민하게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빌라 쪽 하는 거에 장벽이 생기는 부분이 저는 그런 시세 같은 것 같아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시세나 조사할 때 아파트는 조금 더 비교할 대조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빌라는 그걸 비교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그쵸. 이런 데는 그냥 배짱을 부려놓는 거야. 1000에 90에 그냥 불려놔. 그리고 깎아주는 거지. 1000에 90에 배짱 부려놓고 아직 20만 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씩 여름 올 때까지 조금씩 한 발씩 빼면 되거든요. 그 방법을 명도하면서 참 많이 느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쵸. 처음부터 이사비를 많이 부르기보다 여유분은 항상 냅두고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근데 처음에 시세 조사할 때 여기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을 때는 2천에 8, 90을 얘기하실 거예요. 만약에 배짱 부를 거면은 더 부려도 지금은 배짱을 부리는 시기거든. 도... 도배는 서둘러도 좋을 것 같다. 네. 선생님. 도배는 뭐 하루만 할 수 있어요. 할 때 나와서 봐야 되나요? 잘 저는 몰라서 안 봐요. 안 보세요. 멀잖아. 선생님 멀지 않아요. 멀지. 만약에 보러 오면은 그날 맞춰서 청소도 해야죠. 올 일이 있으면 한번 왔을 때 하긴 해야지. 같은 날로 잡아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외곽 지역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 움직일 때 다 할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도 안산 갔다 온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동선이 되게 안 좋긴 한데 저도 한 번 나왔을 때 다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거기 세입자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계약하고 지금 바로 온 거거든요. 시간이 우연찮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역시 선생님 만나라는 뜻이구나. 제가 이날로 만자를 쓴 거긴 한데 수리비는 100만 원 아래면 할 것 같고 그러면 경기도 양주 장흥면 이 외진 곳에 신축 빌라 방 3개 화장실 1개 2개 2개입니다. 미안해 2014년식 준신축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짤은 9,300만 원 9,300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받았어. 그래도 첫 물건을 스타트가 아주 좋았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9,300 낙찰 받았고 선생님 낙찰은 첫 번째 집이긴 한데 유주택자 혹시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나요? 대출은 7,400만 원 7,400이면 80% 네, 받은 80% 거네. 받았습니다. 낙찰가에 80% 대출 받은 거고 올해 초에 대출 받았으니까 그래도 그때부터 금리 좀 떨어질 때긴 했는데 금리는 좀 어땠어요? 금리 6.49 받았어요. 아 거의 정점일 때 받았구나. 정점일 땐 아니었는데 대출이 된다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아 맞아. 여기 약간 특이사항이 있었죠. 좀 많이 배운. 전에 미납하신 분이 그 사유 때문에 미납한 것도 있었는데 그쵸. 대출을 못 구했거든. 그 팀장님도 안 될 거라고 네. 하시고 그럼 딴 데서 한 건가? 네, 딴 데서 그래도 몇 군데 되는 줄 알았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됐구나. 다 처음엔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물건 명세서에 이제 부자 관계다 이런 게 있고 경매가 시작하기 전부터 세를 살았고 막 이런 좀 특이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부자 관계이고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렇죠. 대출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낙찰 받고 잔금 치르기 전에 대출 서류 준비를 해가야지.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서류를 꾸려서 대출 받는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한 거랑 좀 달랐죠. 이거는 당연히 대항력이 없는 사항인데 그렇죠. 명세서에도 대항력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맞아요.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너는 근데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못 구할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법무사께서 보시더니 이거는 당연히 되지, 이거 당연히 대항력 없다 하고 오히려 안 된다는 은행에 이게 왜 안 되냐 뚫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매정보지에도 대항력 없음이라고 네, 되어 있었잖아. 근데 정확히 따지면 말속이 좀 근저당 농협은행인가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내 기억이 나요. 그 농협은행보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었잖아요. 전일 그쵸. 빠른 게 네, 있었어. 빠른 게 있었어요, 맞아요. 전경매 해가지고 권리 분석 사항 안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게 맞긴 하거든. 우리는 권리적인 측면하고 대출 부분하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권리적인 부분에서 하자는 없었지만 은행이 그것까지 여유 있게 봐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법무사가 그거를 은행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대부분은 약간 소극적으로 나와서 거의 대출을 안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한 군데는 연락을 좀 집요하게 했네. 그쵸. 되게 여러 군데 뿌려서 처음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낙찰 받았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큰일 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군데 연락해서 이제 문자를 다 돌렸죠. 이러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디는 대출이 안 된다고도 하는데 이거 대출 되나요? 그랬더니 그럼 증빙자료 있어야죠.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마을에서 받았는데 두 법무사가 붙었는데 한 명은 안 된다고 했고 한 명은 이제 설득이 돼서 통과를 시켜줬죠. 그것도 꽤 대출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저는 많이 걸렸어요. 선생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서 잘 받았나 보네 했는데 딱 그 한- 시행착오가 좀 있었구나. 네, 거기 한 군데만 됐고 너무나도 좋은 분 잘 만나서 대출까지 잘 받은 거네. 금리가 약간 높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해주는 게 어디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7천만 원대면 1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긴 했거든. 분할 기간을 30년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원금 할 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해주는 게 해주는 어딘가. 네, 감사히 그럼요. 이건 뭐 우선순위를 뒀을 때 여러 군데 해준다면 그 다음에 금리를 비교하는 거지. 그쵸. 아무데도 안 해주는데 그때는 금리가 그렇게 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또 드네요. 또 현명하게 우선순위 경중을 잘 두고 결정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되게 스마트해 보인다. 안경을 껴서 그런가요? 새마을금고가 또 변동금리일 거니까. 네, 변동이 그래도 약간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를. 그러면 한 이자가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몇 번 냈죠? 두 번 냈는데 한 40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100만 원 한번 욕심을 내봐야겠어요. 금리는 약간 비쌌지만 수리비는 다행스럽게 많이 안 들어서.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명도 부딪힘이 좀 있었다. 선생님은 외모에서 느껴지는 거는 되게 반듯한 외모예요. 이미지고 수월하게 오셨을 것 같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명도하면서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회사 안에서도 협상을 하거나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당연히 좀 있잖아요. 근데 경매에서 만나는 점유자, 뭐 세입자든 채무자든 그런 분들하고의 협상은 완전 달라요. 그걸 정확하게 똑같은 걸 느끼고 주변 그렇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온실에 있다. 맞아, 그거야. 회사에서는 서로 최소한의 예절을 지키고 그렇죠. 나쁜 인상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를 이제 한 걸음 밖으로 나오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심지어 뭐 욕을 한다든지 세게 나가면은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먹히는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온실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많이 겪은 다음에 회사에 가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 민원인이 아니라 저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이런 야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나서 기존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이거 뭐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전보다 좀 단단해졌구나. 왜 저런 걸로 고민을 하지? 저런 걸로 왜 부딪히지? 그럼 좀 손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내 일이 아니어서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경매하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눈 게 아니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 논리가 받아지지를 않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 모자이크여서 좀 아쉽지만 논리적이고 스마트한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도 되게 들거든요. 겉모습만. 감사합니다. 겉모습이라도 여기는 원래 낙찰 받고 경매정보제는 가족이 사는 것처럼 이게 또 특이했잖아. 두 명이 살고 있었잖아. 굉장히 그렇죠? 특이했죠. 방 2개가 한 명 세입자가 있고 방 1개가 세입자가 있고 근데 2개짜리 세입자는 채무자의 아빠인 권리였죠. 낙찰을 받고 작가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와가지고 우편함에 쪽지를 넣어놨는데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는 앞에 도어도 닫혀 있어서 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도 됐었어요 원래? 엘리베이터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랐죠. 붙은 거 보니까 최근은 아니고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은 엘리베이터를 안 써서 상관없긴 네, 한데 모양새가 안 좋아요. 혹시라도 반장님이나 얘기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행은 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저거 닫혀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 사실 들긴 해요. 음. 저걸 딱 보는 순간. 공영 전기료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확인해봐가지고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알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을 알기가 쉬운데 그런 거는 옆집에 물어봐야 돼요. 옆집에? 어쩔 수 없어요. 물어봐서? 띵동 눌러야 돼. 왜냐면 빌라에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 빌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또 주도하는 그런 거는 전 또 안 좋아해서 선생님 또 바쁜데 이거 반장님까지 할 수 없잖아. 나는 협조할 테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혹시라도 요 집 때문에 이게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여기가 협조를 안 하니까. 원래 1층은 제외가 많이 되지 않아요? 또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조심스럽긴 하네. 가중치를 좀 덜 두고 더 두고 이렇게 내는 방안으로 조율을 하는 게 제가 삼자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지 당사자는 내가 왜 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세입자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낙찰 받고 왔는데 여기 막혀 있었다. 막혀 있어서 쪽지도 넣었는데 연락이 안 왔죠. 저희가 네.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가스 밸브를 네. 보셨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보면 지금도 떨어져 있어요. 가스 되거든요. 그거를 보고 섣불리 판단했죠.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짐이 있고 문이 잠겨 있으면은 명도를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 여기 없다? 그러면 명도 안 해도 되네? 라고 너무 쉽게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점유자가 2명인데 방 한 개에 살고 있던 사람은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됐어요. 크게 세입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채무자의 아버지인 네. 거고 한 분은 배당 신청한 또 그쵸. 세입자였던 거. 근데 연락한 게 배당 네. 신청한. 그분은 본인이 지방에 있다. 문자를 보냈었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낙찰을 받았고 네. 어떻게 해서 뭐 명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설명하는 걸 보냈는데 네. 그게 기분이 나빴다고 하시면서 어. 제 전화로 얘기 좀 해줘라.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됐고 자기가 지방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연락하겠다. 짐 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겠다 싶었죠. 근데 여기 두 방을 가지고 있었던 채무자의 아버지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도 다 씹으시고 문자도 다 씹으시고 아 번호는 알고 있었는데. 번호는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잠금 납부하기도 전이었죠. 전에 와서 그 문서 열람했었어요. 배당 신청서에 번호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연락을 드렸죠. 지방에 있다는 세입자도 배당 신청한 거고 채무자의 네. 아버지도 배당 신청 하기는 한 거였네. 네, 했습니다. 결국 제외가 되긴 했는데 제외가 됐다는 거는 채무자 네. 아버지만 제외된 거고 요분은 나왔어요. 그분은 명도 확인서를 줬어요. 근데 이 사연이 좀 복잡한데 일단은 재밌는 썰을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점유자 번호를 둘 다 얻고 이제 차에 타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번호가 뜨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번호가 왜 뜨지? 번호가 뜬다는 게 무슨 얘기야? 저도 그때 핸드폰으로 이제 번호를 입력했더니 처음 거는 번호는 안 뜨는데 그렇지. 번호가 뜨는 거예요. 아 핸드폰으로. 이력이 있는 거야? 네,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여기 점유자 이력이 있을까 했는데 경매를 하면서 갤럭시를 바꿨어요. 바꿀 때가 됐는데 기왕이면 통화 녹음을 해야겠다. 아 그렇죠. 필요하니까. 우린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통화 이력을 찾아서 쭉쭉쭉 넘겨서 들었는데 시세 조사할 때 아. 부동산 사장님 전화했는데 부동산 사장이신 거예요. 요 근처에서 부동산 네, 하시는 장 분이 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기억을 못 해줬으면 했는데 반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 고객이었어가지고 저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받아주시길래 내가 사실 낙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쭉 됐죠. 제가 아마 경매하는 사람 중에 낙찰받고 점유자 전화했을 때 가장 반갑게 전화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아 그분은 계약한다고 혹시 그러니까요. 그럴 줄 연락한 줄 알았을 알았는데 낙찰자여서. 그리고 그분은 이제 배당 기일이 일주일 정도 남기 전까지는 연락을 아예 두절됐다가 배당 기일 거의 직전에 연락이 왔죠. 중간에 내용 증명 보내야 되냐면. 네, 내용 그렇게. 증명은 따로 안 보냈죠. 왜냐면 이 집의 모든 등기가 다 안 받고 폐문부재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안 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처에 살고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1층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쑥 보였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가려져 있구나. 가려져 있고 짐은 또 있었어요. 나중에 통하면서 알 건데 아들이 채무자라 했잖아요. 아들 명의로 아빠가 받은 느낌이고 이제 명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들이 이제 뭐 깜빵에 있다 하더라고요. 깜빵에 가면서 그 시점부터 여기가 비어있지 않았을까. 원래 아들이 살다가 그러면 이 곰팡이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네, 같은 네. 생각이 들긴 한다. 환기가 주요 네. 원인일 것 같긴 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깜빵 가시고 이런 거를 사실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근데 명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깜빵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낙찰 받으셨는데 자기가 면회 막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명도하시.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 네. 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편지로 명도하고 그러신 분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이사비 달라고 떼쓰는 점유자라도 있어서 그게 다행이었다라고 생각 들어요. 진짜 교도소에 계시는 분이랑 혹시라도 명도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사실. 전화 안 되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문제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할 말이 많죠. 내가 전화를 몇 번을 하고 문자를 몇 번 했는데 내내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연락을 주시냐. 배당기를 일주일 전에 연락 왔을 네. 때 깝깝해서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때는 좀 저자세였는데 나중에 점점 강하게 나오셨는데 좀 많이 강하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욕설은 하지는 않으셨지만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1번 경매대 잘한다, 2번 나 여기를 다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섭지.
네, 명도 확인서랑 이사비를 달라는 식으로 이제 직접 얘기하진 않고 그 대답을 계속 유도는 하시더라고요. 자기 화장실 뭐 이런 데다가 시멘트 부어버려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좀 강대강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좀 그때는 했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갔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지금은 들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되게 들어줄라 하고 맞춰줄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당연한 게 되고 더 많은 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몇 번의 통화 끝에 그분이 이제 윽박도 지르고 뭐 술 먹고도 전화가 왔어요. 술 먹고 밤에 전화 와서 그때 얘기했던 아,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나이가 72인데 나이도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 먹고 이런 게 좀 그렇다. 빼줄 수 있는데 이사비를 얼마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하고 나한테 연락을 줘라 이렇게 하고 또 끊으시더라고요. 그 뭐 구구절절하게 자식이 뭐 감옥 간 얘기 하시다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00만 원까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자 나갈 거고 강제 집행하면 또 평당 한 10만 원으로 잡아도 200은 좋게 나오고 더 나올 텐데 그렇죠. 폐기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150까지도 생각을 하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엔 50을 불렀죠. 50 불렀더니 그게 50을 부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거의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럴 거면 끊어라. 이렇게 다시 알아 주변 장난하냐 너. 맞아. 니 나가져라 씨.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시 알아보고 전화해라. 누가 50만 원 이사를 가냐. 마치 제가 이사비를 다 줘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처음부터 100을 주려고 했지 기분은 나쁘지만 80 불렀는데 바쁘니까 끊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제가 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80에서 100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제 거절하고 연락도 잘 원활하게 안 돼서 그때가 이제 또 막 배당일이 딱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이제 신청을 했죠. 이사비에 대한 협상은 조율이 안 된 거네. 네, 100만 원까지 해서 조율 안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점유자가 2명이거나 3명인 경우가 이제 물건 명세서를 보다 보면은 종종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은 모든 과정에서 2명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든 강제 집행을 신청하든 다 2배가 들더라고요. 맞아. 네, 그걸 또 몰랐죠. 인도 명령을 2~3명 하는 케이스는 꽤 있거든요. 근데 집행 신청도 2개를 한 거구나. 네. 그럼 돈도 2배가 나가는 네, 거니까. 한 14만 원 정도 해서 28만 원. 그 다음에 개고를 한다고 집행관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따고 맞아요.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서 혹시 따고 들어가시나요? 물어봤더니 집행관님이 저희 그렇게 못하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붙여주는 제가 가야 되나요? 했더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알아서 개고를 하시고 그쯤에 다시 그 점유자와 연락이 닿고 개고장 붙은 거는 인지는 하셨나 보다. 네.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제가 알려주진 않았는데요. 알더라고요. 이 근처에 사는 것 같아서 아마 가끔 오는 왔다 갔다 건지 하셨나 보다. 아니면은 인터넷에 열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락이 또 그쯤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개고할 때쯤 협상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물론 그분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저도 그쯤에서 더 이상 강제 집행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은 돈 더 주더라도 내보낼 거냐 그 기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150 선에서 얘기가 됐어요. 일단 선생님은 그럼 집행할 때 마음이 이거 집행하겠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집행해야지 이런 좀 생각이었던 거예요? 일단 좀 진행해놓자 그냥 그런 거였어요? 일단은 그분한테 제가 진짜 많이 배워버렸어요. 협상의 과정이나 아니면 공부도 진짜 많이 하게 되고요. 인도 명령에 항고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나 항고할 수 있다,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좀 많이 공부하게 돼서 제 첫 번째 스승님은 작가님이지만 거의 두 번째 스승님일 정도로 진짜 많이 공부하게 되고 협상도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게 나는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약간 저질러 놓는 것도 좋다는 생각. 그러면 이렇게 수습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배우고 막 협상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왜냐면 그분 업이 거래와 협상을 하는 업이니까 이 잔뼈가 엄청 굵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집행까지 한번 경험해보자 이 케이스로 집행까지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고 협상이 잘 안 되면 집행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산을 해보고 이 사람이 일단 150에서 오케이를 했고 강제 집행하면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대강으로 가면은 별로 좋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150을 주기로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점유자는 그 상황에서도 지방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 한 명이 더 있었지,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여기 근처에 있는 점유자가 지인을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은 네. 저한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왜 나한테 연락하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있는 점유자한테 계속 다른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내 돈 내놔. 명도든 뭐든 내 돈 포켓으로 꽂아줘.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명도를 했죠. 아, 선생님이 협상이 이 금액에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그래, 아버님은 이사비 주고 하는데 또 한 맞아요. 번이 더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사비를 드렸는데 또 강제 집행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사비 드릴 테니까 다 명도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네. 맞습니다. 그거를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 다 나가야 집행을 안 하니까 그때서야 뭐 명도 확인서든 맞아, 이사비가 맞아. 나간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는 미리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거의 지방에 있다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은 연락하지 말라서 안 했고 진짜로 이제 제가 명도 협상을 하는 사람한테 이 집이 다 비어야 줄 겁니다라는 얘기를 직전에 했습니다. 왜냐면 미리 안 하고. 네, 미리 하면은 또 어떤 변수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가 이사 날짜를 잡았을 때 근데 이분이 계속 명도 확인서를 먼저 줘라. 안 된다. 왜 명도 확인서냐. 명도를 해야 주는 거다. 그건 그랬더니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제 입장이었으면 명도 확인서 먼저 줬을 거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안 된다. 그럼 이사비 150만 원 먼저 줘. 그것도 명도하면 드리겠다 해서 계속 방어를 했고 직전에 이사 날짜 잡혔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집 다 비워주시면은 이사비랑 명도 확인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지방에 있다는 그분은 그 채무자 아버님이 같이 이삿짐을 뺀 거네요. 그 전에 먼저 뺐다고 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인 통해서 이렇게 점거하게 했다는 거는 소액 보증금을 노린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 물론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믿을 수 없지만 그 지방에 있는 세입자 돈으로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돈 내놔 하고 다른 점유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한테는 이제 아는 형님이 부탁해서 했는데 내가 내 돈 못 받게 생겼다. 다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짐을 다 빼줬죠. 저는 사실 선생님 사건 경매 정보지 보고 나도 항상 그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내 집이 너무 오래 안 나가면 그냥 우린 최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소액보증금 신고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경매를 당하면 소액보증금 세입자 한 명 넣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뒤로 챙기는 방향. 이게 보이잖아요. 소액보증금이 근저당보다 먼저 갖고 가니까 그런 거를 약간 모양새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악용을 한다면. 근데 나도 당연히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말에 따르면 아닌 것 같긴 하네. 사실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채보자 아버님께서 그래도 잘 이사를 나가 주신 거고 이사 비용은 150만 원에 150만 원에 협상을 한 거네요. 그래도 한 2, 3개월 동안 선생님이 머리를 엄청 쓰고 공부도 많이 한 결과 그래도 잘 협상이 됐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서 아마 배운 것들이 저랑 수업 시간에 배운 것보다 훨씬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게 가장 또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교실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사례 보면서 얘기 나누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우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인생적으로 맞아요. 많이 빨리 경험할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교육생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듣는 게 있으니까 옛날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대화 주제도 경매, 부동산, 투자 이런 주제가 안 맞아서 다른다기보다는 친구들하고 얘기 나눌 때 재미가 많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애늙은이 같다. 이제 애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늙은이 같은 소리 많이 한다라는 얘기도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감정이 약간 기복이 덜해지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면도 있는데 감정이 메말라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 두려운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무뎌지는 거. 맞아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 길에 들어선 게 꽤 됐고 앞으로도 계속 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야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금리가 높아도 대출을 해주는 게 어디냐 이런 부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님 그렇게 명도도 150만 원에 잘 협상을 하신 거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선생님에 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나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처음 수업 듣고 우리 이 수업 과정은 두 번째 시간에 들을지 말지 선택하는 거잖아. 아, 선생님은 안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게 진짜예요. 네. 왜냐면 고민을 했잖아. 네. 그때 방향을 아직 잡지 못했다는 식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맞아요. 시세차익 투자에도 열어두고 있고 빌라로 월세 투자하는 것도 생각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지 결정은 아직 못했다 했는데 그래도 이 집을 받은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은 좀 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빌라 월세를 투자하게 된 이유도 한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아파트나 뭐 음.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세 차익 투자랑 또 어떤 현금 흐름에 그 중점이 있는 투자 중에 어떤 거를 하나 선택했다고 하기에는 네네. 아직도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하나를 아예 배제하는 거는 기회비용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현금 흐름 투자가 지금 저한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많이 네.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시세 차익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부동산 공부도 놓지 않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빌라를 낙찰받은 이유는 일단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고 왜 낙찰까지 왜 이런 경매 투자로 현금 흐름 투자까지 했냐고 말씀하시면은 지금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시세 차익 투자를 그렇게 막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은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좋은 회사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좀 투자 시작했는지 관심을 갖고 회사 다닌 지는 얼마나 됐어요? 회사는 5년 차고요. 19년에 입사해서 꽤 다녔구나 그래도. 네.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한 지는 거의 작년 초부터가 좀 본격적이었다고. 그러면 왜 3, 4년 차까지는 회사 다닐 때 그런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쵸. 일하고 퇴근하면은 뭐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그냥 하고 싶은 것들 했죠. 뭐 책을 읽어도 뭐 소설책이나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보통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취미는 뭐 어떤 거 했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랬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도 성향이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제가 거의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아둥바둥? 네 근데 그 목적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오는 제 환경이 순탄치 않은 상황은 거의 없었고 그냥 공부해서 학교 가고 학교 졸업해서 취업하고 막 이런 평범하게 거기에서 굴곡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사는 데를 보면은 선생님 되게 덕을 많이 쌓았나 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 그냥 무던하게 사는 거야. 약간 그렇게 살았던 게 네. 영향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둥바둥보다는 굳이 왜 약간 다른 사람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책 무슨 책 읽어요? 그러면 저 자기개발 서적을 좋아해요. 이러면 왜 읽지?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그냥 얘기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이제 모두가 사실 주변에서 많이 말해주던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해서 돈 열심히 벌고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느꼈던 것 같아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일이 쉽지 않다가 회사? 회사 생활이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는 일이 어떤 거는 쉽겠냐마는 다 그렇죠. 어렵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거를 계속 내가 지금부터 30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30년을 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 선배들의 모습들이 그렇죠.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았어요.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나이도 젊은 편이고 가정도 없고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원한다면 노력해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0년, 20년 선배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벌이신 분들 많고 아기가 학원을 하나 더 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직은 거의 말도 안 되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나마도 이제 투자를 좀 일찍 하신 분들이면은 돈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과를 잘 받기 위해 윗사람들이 시키는 것들을 힘들어하면서도 하는 모습들이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게 한 3, 4년 차쯤 4년 차 그게 뭐 누적됐겠지만 한 4년 차쯤에 딱 만 3년 됐쯤부터 그런 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시야가 넓어졌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쵸.
네. 근데 그게 비단 과장, 차장, 부장뿐만 아니라 임원도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임원 정말 입사 동기 전체 중에 뭐 몇 명 될까 말까 그렇죠. 하는데 그분들도 또 그 윗사람한테 눈치 보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회사를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투자나 이런 공부한 거긴 한데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회사에 또 재미가 있으니까 음. 나가야겠다는 아니지만 내가 회사에서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당당하려면 뭔가 다른 수입은 있어야겠다. 맞아.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라도 이제 시작하면서 막 뭐 자기개발도 해보고 뭐 지식 창업이네 강의도 들어보고 하다가 그분도 아마 제자실 것 같은데 그분이 지식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예전에 봤는데 거기에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작가님을 예시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사람들을 좀 보게 하고 강의는 또 소규모로 진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케이스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또 궁금하네. 보게 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그때 되게 참신한 얘기다.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강의도 이제 신청하고 저는 이렇게 좀 셌지만 그런 게 좀 유입이 됐거든요. 지식 창업을 관심이 있었나 보네. 지금도 관심은 있는데 네. 그때는 지식 창업이라서 들은 게 아니라 뭐라도 좀 이것저것 들어봐야겠다라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었죠. 그때는 회사만 매달리는 건 아니라는 아, 생각이 그쵸. 좀 드니까 그럼 이거는 당분간 유지하는데 다른 걸 뭔가 네. 해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했던 게 지식 창업 네, 관련된 맞아요. 거를 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걸려든 거네. 네, 맞습니다. 딱 걸렸죠. 그런 계기로 투자나 이런 공부도 이제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근데 작가님 강의는 이제 한 번 신청해 놓으면 거의 반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유독 길었던 아 거예요. 진짜요? 아 그때 코로나 때라 그런가? 네. 예약을 한 상태에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책도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동산 수업은 다른 데서 뭐 들은 건 없어요? 그 사이 기간 동안 좀 들었었죠. 그럼 보통 우리 이쪽 방향에 투자하는 방향이랑은 조금 다르게 저도 사실 정확히 모르거든요. 다르게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동산 쪽으로 가장 많이 배운 그 선생님은 물론 시세 차익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할 거면 시세 차익이나 현금 흐름이나 둘 중 하나를 중점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둘 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작가님의 수업을 듣고 좀 그거를 알게 된 사람이니까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 듣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수업을 듣거나 해봤을 때 스스로 납득할 만하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기울어 또 있다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우리가 이거 하는 투자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겉을 보고서 야 이렇게 외진 곳에 이런 빌라 투자하면 야 그거 뭐 돈이 되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이미지의 부동산일지 모르겠는데 이건 숫자만 봤을 때 되게 유리한 투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된다는 부분이 난 굉장히 사실 잘 선택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오히려 이렇게 커다란 것들 보면 뭐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건물 이런 거 봤을 때 숫자로 납득이 안 되거든. 그리고 나랑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너무 먼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현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둘 다 할 수는 확실히 없다고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쉽지 않죠. 대출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주택 수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 그렇죠. 다 주택이 많아지면은 세금을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좀 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 현금으로 투자를 하면은 기회비용은 이제 시세 차익인 건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저는 현금 흐름이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둘 다 갖고 가는 게 그런 뭐 세금 측면에서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 불리해지는 거는 맞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투자 성향에 있어서도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너무나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대상 자체가 같은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아예 다른 투자라는 생각까지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물건 검색 자체가 아예 반대로 검색을 한다고
거라고 생각도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인기 많은 부동산, 팔기 좋은 부동산보다는 어쩌면 팔기 안 좋은 부동산이 싸게 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아예 또 성향이 좀 갈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양립하기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 관점하고 이 관점을 동시에 생각하는 건 나는 이거는 거의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좌뇌와 우뇌를 이게 동시에 이게 쓰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나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아서, 선생님이 뭘 해야 될지 막 찾다가 이런 모임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때 성공한 사람도 부자,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도 만났는데 그분이 뭐 시사차익 쪽에서 어느 정도 이뤘던 분이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차에서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 그때 같은데. 임장을 하는 수업날 제가 바로 전날인가, 그렇죠? 인가 하여튼 직전 그 이야기가 나 되게 기억이 나서. 네, 부동산 공부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블로그에서도 되게 인플루언서신 분들도 오셨고 한두 분 오셨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모이는 자리였어요. 시세차익 투자자가 거의 99% 가까이 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현금으로 투자는 거의 그렇죠. 없었죠. 네. 없는 그건 상태에서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죠. 네. 우리는 그래서 소수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한창 역전세 날쯤이어서 그게 한 올해 초쯤에였던 거잖아요. 뭐 예, 현장 수업 때였어요. 네, 올해 초였죠. 그때 그래서 다들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의 자산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공부하신 분이 거의 다긴 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인사이트나 어떤 강의 내용을 알려준 사람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산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자산이 있어도 팔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시세가 좀 떨어질 때니까. 그것보다는 세금을 워낙 많이 아. 떼버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팔면은 내 손에 100억이 있는 건 아닌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제 역전세 맞으면서 힘듦을 이제 서로 좀 공유를 하고, 예를 들어 분양권을 샀는데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입주할 돈이 없으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 마피를 해도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자산 가치가 높아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이 많이 바뀌진 않겠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내가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뭐 세를 주고 내가 뭐 딴 데 산다 하더라도 내가 생활이 달라질까?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아니어서 제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랑 조금 다르다, 저 사람들은. 그걸 그때 좀 느꼈어요. 선생님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시세 차익에서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을 봤는데 그게 이런 시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크게 내가 와닿지 않았다는 생각. 물론 그분들의 삶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시간에서는 제가 느낀 바는 내가 추구하는 모습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때 좀 들어서 그때 조금 현타 아닌 현타가 왔었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갈증 때문에 이 방향으로 아예 들어서서 그쪽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어디를 가야 되나 따질 시간도 없었다고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현금 흐름 쪽으로만 꾸준히 힘을 쓰게 되면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오히려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요새 투자가 너무 일반화가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유튜버들이 권장을 또 많이 하니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의 이 풍요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는, 오히려 그 어려움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 해야 되냐 시세 차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우리도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고 우리도 분명히 하는 게, 선생님도 양주 장흥면 이쪽을 투자하면서 지금 보이는 이 모습만 보고 한 거는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모습하고 30년 뒤에 이 양주 모습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게 오히려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밑바탕은 항상 깔고 가는 거는 저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금 흐름 투자자도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쨌든 돈을 써서 시간을 써서 투자를 해놨으면 나는 바로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조금 있어요. 시세 차익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이 현금 흐름 쪽에 굉장히 편향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시세 차익이 약간 희망 고문 같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꾸 지금 현재를 희생하는 부분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 그건 삶의 태도에서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요새
그런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간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고생하고 차라리 나중에는 좋아지니까라는 그 부분이 지속이 되니까 지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지치는 게 지속이 또 되면은 이거를 계속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고, 자꾸 나 자신을 뛰어넘고 이겨내려는 노력을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몸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겉으로 표출된 게 원형 탈모도 걸리고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뭐 교육생분들도 당연히 그냥 처음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고 시세 차익에서 어쩌면 약간 상처를 입고 오신 분들을 제가 더 많이 만나서 편향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꾸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가 될 때까지. 근데 그때 동안은 내가 재미가 없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달라지는 거 없이 똑같이 그걸 유지하다가 차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차익을 거둔 거는 이제 뭐 할 건데? 이게 항상 내가 경험한 부분에서 한 대로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시세 차익 하는 데서 내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벌거나 코인에서 돈을 벌거나, 그 다음에 할 거는 또 그걸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공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수월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세 차익,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시세 차익으로 뭐 10억을 벌었어. 그걸 과연 가만히 놔둘까? 이걸 갖고 내가 이제 또 1년에 뭐 5천만 원씩 쓰면서 이렇게 20년 동안 쓰면서 살아야지를 생각한 사람은 나의 생각이 없을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차익을 갖고 뭐 일본은 좀 세겠지, 뭐 차도 바꾸고 뭐 이사도 갈 수 있겠지만, 그걸로 분명히 또 시세 차익에 넣지 않을까?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게 뭐 시간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게, 그리고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약간 꺾이는 때가 왔을 때는 약간 불편해하면서도 기다려야 하는 게, 나는 이게 뭐 잘못됐다기보다 나는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 지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오래 이 현금 흐름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하면 지금 약간 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할 일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를 딱 받게 되면 뭐 월급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월마다 한 4, 50만 원씩 만약에 더 들어와. 4, 5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4, 50만 원이면 한 직급 정도는 그래도 위에 월급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회사에서 한 직급 올라가기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 거기서 또 막 일도 막 더 남들보다 더 해야 되고, 윗사람한테도 막 엄청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 뭐 그런 부분도 좋지만 현금 흐름적으로 저는 누적을 하니까 회사에서 조금 매이는 게 덜 하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잡고 있는 끈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투자하면서 장점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걸 하나 한다고 선생님 삶이 갑자기 막 이만큼 좋아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씩은 좋아지더라고요. 30만 원, 40만 원씩은 나아지더라고요. 나는 그게 나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물론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직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작가님 대비해서 그런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런 과정들이 재밌더라고요. 물론 힘든데 이거를 문제 해결해 나가고 또 공부해 나가고 또 어떤 걸 성취할 수도 있고, 나만의 이야기 썰이 생기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점점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재밌어서, 그 현금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게 지금은 저를 더 움직이는 좀 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선생님도 아까 명도 협상을 하면서 채무자분의 아버님한테 되게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 요새 배움을 어디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냐면, 타겟을 정확히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걸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배운 것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전혀 다른 일들인 건데, 내가 경매를 하면서 반지하를 임대를 하면서 세입자들 민원을 받으면서 했던 경험들을 세상에 대해서 잣대로 바라보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교육의 기준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유혹에 덜 흔들리게 됐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게 어쩌면 단단해진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완벽하다, 이제 배울 게 없어, 이제 하산이야,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내공이 쌓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정확히 선생님 말씀하신 재미라는 부분이 저도 정확히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요 명도를 하면서
또 수리도 할 거고 저는 나름대로 경험이 이런 부분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다 다르고 다 개인마다 경험이 또 다르니까 그 안에서도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얻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역은 저도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 지역은 이런 데도 빌라가 있나 했던 곳인데도 또 하면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 제 나름대로 현금 흐름 쪽이라기보다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기회 삼아서 선생님 얼굴도 보고 집도 한번 보고 이 동네도 한번 와보는 게 투자하면서 이 업을 하면서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어쩌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커졌다는 생각도 있어요. 집을 하나 낙찰받아서 이제 세입자 한 명 더 들어오면 집이 한 채 더 늘어나서 월세가 이만큼 또 늘어나면 내 연봉이 이제 이만큼씩 올라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되게 강했는데 이제는 그런 즐거움이 조금 더 비중을 더 두는 것 같아요. 지금은 월세 하나 더 들어온다고 삶이 크게 달라지거나 할 거는 조금 거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하는 이유가 그 즐거움 때문인 것 같고 요새는 번외의 부분들이 더 큰 나의 즐거움이 된 건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초반이라서 그런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게 더 재미가 있어요. 맞네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 덕분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힘이 월세를 이만큼 받으니까 나는 돈을 이만큼 더 버는구나 그 즐거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사례는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 즐거움이 되게 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앞으로 할 물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없을 거니까 내가 잘 난다고 경솔하고 자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내가 아까 살얼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 더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선생님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드는 것 같네요. 저는 항상 어떤 투자를 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세 차익, 아까 제가 좀 사실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시세 차익을 하던 현금으로 투자를 하던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꾸준한 시간이 누적돼야지 된다는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하려면 돈도 돈인데 결국에 그 안에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 즐거움이 어느 부분을 할 때 더 큰지를 생각하는 것도 되게 투자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마 선생님한테도 그때 현장 수업하면서 그 얘기하셨을 때 나는 선생님한테 현금 흐름으로 갈지 시세 차익으로 갈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즐겁게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달성하는 데 가까울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직접 이 명도도 해보고 낙찰도 받아보고 1년의 과정들을 해봤을 때 그런 느낌을 얻는다면 그래도 현금 흐름 쪽이 조금 가깝지 않나 라고 또 한 표를 저는 하고 가는 걸로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 이렇게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경험, 생각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